30너치기 친구에게 배신당한 날. 30년 친구에게 배신당한 날. 나는 모든 걸 잃었고 하늘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복수 대신 사람을 택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배신과 사랑.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어쩌면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다방 오디오북.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세요. 당신만을 위한 다음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늘 들리던 옆집 개 짖는 소리도 윗집 애들 뛰는 발소리도 없더군요. 물론 제 안에서도 어떤 예감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왠지 오늘은 뭔가 하나 끝날 것 같은 느낌 말이죠. 40년이란 시간 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나서는 길이 그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 낡은 점퍼 하나, 그리고 허전한 제 2손뿐이었죠. 그렇게 회사 문을 나서는데 제 친구 송대성이 마주 서 있더군요. 30년 친구요. 회사도 함께 키웠고 제 인생의 몇 안 되는 믿음이었죠. 그 사람 눈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회장님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 제가 믿고 넘겼던 지분, 제가 개발했던 기술. 이제 다 자기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사무실 책상 위에선 제 이름표가 떨어져 있었고 출입증은 이미 막혀 있었죠. 그러고 보니 어제 직원들 눈빛이 이상했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저만 몰랐던 겁니다. 비가 왔어요. 얇은 우산 하나로는 그날의 허무함을 막을 수 없더군요. 주차장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익숙한 DJ 목소리가 흘렀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신을 잊지 마세요.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불은 꺼져 있었고 아내는 없더군요. 식탁 위에 한 줄 쪽지. 나도 내 인생 살게. 내가 자초한 일이잖아. 사람이 그렇게도 말없이 떠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창밖을 바라보니 옆집 미용실 불빛이 켜져 있더군요. 며칠 전 오픈한 새 가게였죠. 안에서 뭔가 정리하는 듯한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그림자 속 그녀는 나중에 제 인생을 뒤흔들 사람이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 그날 밤엔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죠. 하지만 그 조용한 골목, 비에 젖은 발끝 아래에서 저는 모든 걸 잃고 있었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 앞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이 그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보낸 사람은 청운기계 법무팀. 제 이름은 맞았지만 내용은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죠. 박진태 씨는 당사와 무관하며 기술 소유권 또한 청운기계에 귀속된다. 그 한 줄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머리 싸매며 만들어온 기술들. 하루하루 피를 갈아 넣은 도면들. 이제 남의 것이라 하더군요. 처음엔 잘못 온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제 도장이 아닌 송대성의 인감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허탈합니다. 친구란 놈이 그렇게 정교하게 절 밟아왔는데도 전 눈치 하나 못 챘어요. 경찰서에도 가봤습니다. 위조다, 사기다 소리치며
고소장을 들이밀었지만 형사도 지쳐 보이더군요. 지분 넘긴 건 본인 결정 아니십니까? 그 말 앞에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넘겼어요. 그 인간 믿고.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에선 아직도 쪽지 냄새가 남아있더군요. 식탁 위엔 컵라면 하나, 물도 안 부은 채 말라붙은 상태로요.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딱딱 조심스러운 소리.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얼굴. 그녀였어요. 옆집 미용실 여사장. 조금 젖은 머리, 빨간 후드티에 쌩얼. 수줍게 말하더군요. 혹시 저녁 안 드셨어요? 그날 전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미용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치찌개를 데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연유인지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속 얘기가 술술 나오더군요. 그녀도 누군가에게 속았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공장을 했는데 송대성이란 인간에게 투자했다가 망했다고요. 그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 제 안에 고여있던 무언가가 끓기 시작했죠. 우리는 둘 다 같은 인간에게 인생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혼자 싸우면 지쳐요. 우리 같이 하죠. 그 순간 전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로소 무너졌던 내 삶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 사이로 복수란 단어가 들어왔죠. 이서연이란 여자는 분명 그날 제게 두 번째 인생을 건네주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동안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가끔은 현관문이 열릴까봐 괜히 발걸음을 죽이고 택배 소리에 문 앞으로 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정적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자리는 정리되지 않은 생활감으로 가득했어요. 화장대엔 반쯤 남은 로션, 옷장 한 구석엔 그 여름에 맞춰 산린낸 원피스. 지금도 그 옷의 주름 하나하나가 눈에 선합니다. 그 여자는 제 인생의 절반이었는데 그 절반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처음엔 연락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전화를 몇 번 눌렀다 끊고 문자도 써보다 지우길 반복했죠. 하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제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아이에게서 톡이 하나 왔어요. 엄마, 우리 집에 있어요. 아빠는 왜 그러셨어요?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원망, 그리고 질문이 아니라 정답을 전제한 말투. 딸이 그렇게까지 나를 원망하고 있었구나 싶더군요. 몇 년 전 아이가 대학 갈 때도 저는 회사를 지키느라 함께 둘러보지 못했고 졸업식에도 출장 핑계로 빠졌습니다. 그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일에 집착하면서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을 놓쳐버린 건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창밖만 봤습니다. 무기력이라는 게 이런 거더군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몸은 침대에 붙어 있는데 머리는 계속 도망치고 싶어 하는 상태. 그러다 문득 서연 씨의 미용실에 불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늘 정해진 시간에 늘 같은 손놀림으로 청소하고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간판 불을 끄는 그 사람. 그녀는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있었어요. 망가졌던 과거를 딛고 다시 삶을 꾸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이대로 주저앉으면 전 제 아이에게
제 아내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끝까지 실패한 남자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전 다시 그녀의 미용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복수 아직 유효합니까?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도 단단했어요. 분노가 아닌 다짐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 순간부터 우린 하나의 팀이 됐습니다. 그녀의 미용실은 참 독특한 공간이었어요. 작은 간판 하나, 4평 남짓한 공간. 벽엔 오래된 드라이기와 약간 바랜 포스터. 그리고 가게 한 구석에 놓인 커피포트와 전기장판. 겉으론 평범한 동네 미용실이지만 서연 씨는 그 안에서 아주 다른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안에서 퍼즐 조각처럼 정보를 모으고 있었죠. 미용실은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약해지는 곳이에요. 머리 감고 고개 숙이고 거울 앞에 앉으면 자기 인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며칠간 그곳에서 머무르며 지켜보니 단골들은 자연스럽게 송대성의 이야기까지 흘리더군요. 그 인간 요양원에도 투자했대. 지금은 뭐 정치 쪽에도 줄댄다던데? 와이프는 골프장서 젊은 애들 만난다더라.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저 인간 단순한 기업 사장이 아니에요. 동네 어르신들 돈 끌어다가 주식 돌리고 뒤에선 불법 부동산 돌리고 있어요. 전 그걸 수년간 기록해왔어요. 그녀가 꺼내든 건 작은 공책 하나였습니다. 매일 손님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 작은 조각들, 무심한 단어들. 그게 모여 거대한 진실이 되더군요. 그녀는 말했어요.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상대가 가진 걸 부술 땐 그걸 어떻게 쌓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청소도 돕고 손님 머리 감기는 걸 도우면서 서서히 그 공간의 공기를 익혀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저를 이상하게 봤죠. 퇴직한 남자가 미용실에서 머무는 걸.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조용히 움직였고 그녀와 저는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성의 첫 번째 구멍은 노인정이에요. 거기부터 무너뜨립시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끝까지 가보겠다는 결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복수를 통해서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제 인생의 실패까지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웃음도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수를 말할 때만큼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인간, 제가 망가뜨릴게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뻐근했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싸워주겠다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우린 송대성의 첫 번째 돈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죠. 노인정 사업. 겉으론 노인복지라는 이름을 걸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치매 어르신들 명의로 각종 계좌를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사채성 펀드에 돌리는 구조였어요. 서연 씨는 미용실 손님 중 그 노인정 실장과 아는 사람이 있었고, 우린 거기서 시작했어요. 하루는 어르신 머리를 감겨드리며 제가 무심코 물었죠. 요즘 그 투자 괜찮으세요? 청운복지 펀드 그거요. 그 어르신 손을 탁 치며 말하셨어요. 아, 그거 대성 회장님이 책임진댔어. 우린 믿고 있어. 그 믿음 그 단어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죠. 대성을 믿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 씨는 몇 주에 걸쳐 노인정 어르신들의 통장 복사본, 허위 설명이 적힌 리플릿, 그리고 불법 명의 사용, 정황까지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우린 지역 라디오 기자에게 흘렸어요. 옛 인연이 있었던 친구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 사람 뒤에 누구 있는지 알잖아. 그 말이 오히려 제게 확신을 줬어요. 그래, 위험해지더라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방송이 나갔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노인정 투자 사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보도됐고, 송대성의 이름은 직접 거론되진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게 됐죠. 그날 이후 송대성의 회사엔 감사가 들어왔고, 노인정 관계자들은 한 명씩 소환됐습니다. 전 느꼈어요. 무언가가 확실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요. 서연 씨와 저는 그 밤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셨어요. 미용실 셔터를 내린 후 작은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아 소주 한 병을 천천히 나눴죠.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어요. 그 인간이 제 가족 망쳤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린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한 복수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 그 조용한 분노를 우리 손으로 대신 전하고 있는 거였죠. 그게 참 살아있는 기분이 들게 하더군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조용했어요. 라디오 소리도, 창밖 골목의 개 짖는 소리도 희미하게 멀게만 들렸죠. 작은 미용실 안. 그녀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주병이 반쯤 비워질 즈음 그녀가 문득 물었어요. 복수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죠. 그땐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끝이란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고, 버텨도 버틴 게 아니었고, 그저 익숙한 무기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이 일 끝나면 그냥 사람답게 숨 쉬고 싶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곤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군요. 그 창문 너머엔 불 꺼진 골목길과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느릿하게 벽을 가로질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녀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작은 소파 옆에 놓인 쿠션을 제게 건넸어요. 잠시라도 여기서 주무세요. 요즘 너무 말라 보이셔서.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그날 전 그 작은 쿠션에 기대어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는 밤. 아무 책임도 없는 공간. 그건 마치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섬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커튼 사이로 햇살이 흘러들고 조용히 바닥에 내려앉는 그 빛 속에서 그녀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제게 머그잔을 건네며 그녀가 말했죠. 이제 두 번째 타겟이에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죠. 이번엔 그의 아내예요. 골프장 로비, 그리고 그 남자들의 술자리. 거기서 모든 약점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고, 전 그 계산 위에 제 감정을 내려놓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날 아침, 우린 나란히 골목을 걸었고, 헤어지기 직전, 그녀가 문득 제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짧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이 동맹 후회 없길 바래요. 그 미소에 무언가 흐트러졌습니다. 그 순간, 전 그 여자의 입술이 가까워지는 걸 느꼈고, 그 짧은 입맞춤은 무너졌던 제 마음 속 가장 깊은 곳까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동료애인지. 그땐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부터 저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대로 복수의 다음 목표는 송대성의 아내 이금자 씨였습니다. 표면상으로 그녀는 고상한 이미지의 사교계 인사로 통했죠. 갤러리 전시회, 봉사 모임, 문화재단 행사마다 항상 앞줄에 앉아 있던 사람. 하지만 그 모든 겉모습 뒤엔 송대성보다 더 영악한 전략가가 숨어 있었어요. 서연 씨는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정면 승부지만 여자들은 물길처럼 돌아갑니다. 이금자는 대성을 움직이는 수로예요. 그 수로를 막아야 강이 멈추죠. 우리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그녀가 매주 다니는 골프장에서 그녀의 사적인 행적을 추적하는 것. 서연 씨는 자주 미용실 손님으로 오던 골프장 매니저와의 인연을 활용했고, 저는 골프장 관리 알바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낮엔 트럭에 실린 잔디, 비료를 나르고, 밤엔 미용실로 돌아와 사진과 대화 녹취를 정리했죠. 그러다 어느 날, 이금자가 사교 모임이란 이름으로 골프장 VIP룸을 빌려 젊은 남자 모델들과 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렸고 돈다발이 오갔으며 사진 찍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나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란 확신이 있었거든요. 서연 씨는 말했어요. 교만은 언제나 결정적 증거를 남깁니다. 며칠 후, 골프장 안 화장실에 핸드폰 하나가 버려진 채 발견됐고, 그 안엔 다수의 영상과 대화 로그가 남겨져 있었어요. 의도적이었죠. 누군가가 흘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았고, 우린 그것들을 정리해 조용히 익명의 계정으로 서울의 한 주간지 기자에게 보냈습니다. 대성의 아내가 젊은 남자들과 찍힌 사진, 부동산 로비스트와의 거래 장면, 그리고 VIP룸 안대화 일부. 보도는 일파만파였어요. 대성은 외부에서 겉으로 태연한 척했지만 며칠 뒤 골프장을 철수시켰고 그의 아내는 이름 없는 스파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날 서연 씨가 미용실 창가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강이 흐르지 않네. 맞아요. 대성이라는 거대한 강줄기에서 처음으로 물길이 막혔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적한 오후, 햇빛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감쌌고 그 속에 비친 서연 씨의 옆모습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전 더 이상 과거의 박진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죠. 우리 둘은 이미 서로에게 뿌리처럼 얽혀 있었고, 이 복수는 이제 단순한 정의가 아닌 생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어요. 이금자의 스캔들로 언론이 떠들썩해지고, 송대성은 몇 차례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그 누구도 진심이라 믿지 않던 때,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제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손글씨 편지라니. 처음엔 광고 전단인 줄 알고 대충 넘겼죠. 봉투를 열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녀석. 편지엔 짧은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 엄마한텐 들었어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버텼던 거예요? 그 한 줄에서 제 숨이 멎는 듯 했죠. 그 사람들한테 왜 다 줬어요?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전 그렇게 믿었죠. 가장으로서. 오래된 친구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제 가슴을 부숴놨습니다. 나는 아빠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빠가 자신을 잃은 게 싫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내 버티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자신을 잃었을까? 송대성에게 기술을 넘겼을 때, 아내가 떠났을 때,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아니었어요. 그 모든 순간보다 더 오래 전부터 저는 제 안에 어떤 나라는 사람을 점점 지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가장이어야 한다는 강박, 좋은 친구라는 허상, 좋은 남자라는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저를 점점 무르게 만들었고,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거였죠. 편지의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응원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편지를 읽고 오래간만에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아니, 늙은 가장이 되었어. 그렇게 오열한 건 처음이었죠. 서연 씨가 그걸 보고 말없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녀의 온기만으로도 저는 그날을 견딜 수 있었죠. 그날 밤, 미용실 커튼 너머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 사이로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 일 끝나면 바다 보러 갈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고 슬프게 들리던지요. 전 그제야 알았어요. 복수란 결국 사랑을 되찾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 편지를 받은 며칠 후, 우리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다시 청운기계 본사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낮엔 미용실 일을 하고, 밤이면 서연 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회사 인근을 돌며 CCTV 위치, 취입루트, 경비 인원들을 하나씩 체크했죠.
목표는 하나였어요. 송대성이 감춰두고 있다는 비자금 장부. 서연 씨가 한 가지 제보를 받았거든요. 대성은 본사 창고 뒤편, 폐쇄된 연구실 안에 옛날 사업 시절부터 이어온 금고를 숨겨놓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그 안에는 공식 장부에 없는 수백 건의 계약 내역, 차명 계좌 정보, 그리고 그가 누구와 손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리스트가 담겨 있었죠. 문제는 그 창고에 들어가려면 직원 전용 지문 인식과 폐쇄된 구간의 전자키, 그리고 야간 경비를 모두 피해 지나가야 한다는 점. 하지만 그곳은 제가 30년을 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계단 위치, 창고 도면, 각 사무실의 비상 출입구까지 모두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죠. 우린 일요일 밤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쉬는 날, 그리고 경비도 최소 인원으로 바뀌는 시간. 작전은 단순했어요. 제가 전직 직원이라는 걸 이용해 주차장 구역까지 차량을 접근시키고 서연 씨가 몰래 드나들 수 있도록 공조실 쪽 출입문을 열어주는 것. 당일 밤, 우린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정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땀이 나더군요. 그 익숙한 건물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연 씨는 늘 그렇듯 조용히 말했어요. 후회하지 마요. 그리고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 같았습니다. 우린 건물 옆면 환풍구를 통해 뒤편 창고로 이어지는 복도로 들어갔고 전 10년 전 직접 설치했던 비상 배선함을 열어 우회 전력을 차단시켰어요. 그때 건물 전체에 조금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비상 전원이 작동하면서 센서가 일시 정지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 3분의 시간 안에 우린 금고가 있는 철문 앞까지 도달했고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이전엔 바리스타였다는 이력을 살려 청진기를 꺼내 들었어요. 고급 커피 머신 만지다 보면 자물쇠 감각은 저절로 생겨요. 그녀의 손은 거짓말처럼 안정적이었고 30초 철문이 탁 하고 열렸습니다. 그 순간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사이에서 우린 오래된 철제 금고를 발견했어요. 번호는 제가 알았습니다. 30년 전 회사 창립 날짜로 만든 조합 4에 0에 0에 2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엔 두꺼운 파일 5건과 USB 몇 개가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죠.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우린 그날 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자료를 가방에 넣고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 길고 깊은 어둠 속에서 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자료를 챙겨 돌아온 그날 밤, 서연 씨는 미용실 셔터를 내리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작은 공간 안엔 문서에서 풍기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커피 끓는 향이 엉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장부는 한 장 한 장이 모두 죄였고 동시에 그 인간의 인생을 상징하는 족적이었죠. 송대성,
내가 그를 알게 된 건 1987년 여름이었습니다. 같은 군부대 통신병이었고, 우린 훈련 중 무전기 하나를 두고 밤새 수신 감도를 조정하며 서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었죠. 전 고향이 목포, 그는 전주 출신, 비슷한 처지의 아버지, 가난했지만 똑똑했고 욕심이 있었던 시절, 제게 처음 사업하자고 제안한 것도 그 사람이었어요. 네 기술, 내 돈, 우리 둘이면 뭐든 만들 수 있어. 그 말에 전 두말 없이 회사 설립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새벽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작은 기계 하나 팔 때마다 서로 손뼉을 치며 웃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한 건 더 크고 더 빠르게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했던 그때, 전 여전히 기술을 개발하며 한 푼이라도 직원들 월급 챙기기에 급급했지만, 그는 이미 골프장 접대, 명품 시계, 정치 후원금, 그런 것들로 세상을 요리하고 있었던 거죠. 박진태, 넌 숫자엔 약해. 세상은 감성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가 처음 그렇게 말했을 때, 전 그저 쓴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부를 앞에 두고 보니 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비로소 알겠더군요. 그는 감정을 버리고 숫자를 품었고, 저는 기술을 품고 세상을 외면했던 겁니다. 어쩌면 송대성이라는 괴물을 만든 건 바로 저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을 믿고 넘겼고, 그의 손 안에 그것들을 전부 안겨주었으니까요.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후회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무너뜨릴 시간이에요.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장부와 USB들을 하나하나 스캔하고 정리하며 지워야 할 인간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은 자기 자신을 하나씩 분해하는 과정과도 같았어요. 그를 바라보던 젊은 날의 나, 그에게 기대던 가장의 나, 그리고 그를 이해하던 친구로서의 나까지 모두 그날 밤 한 장 한 장 문서 위에 흩어졌습니다. 마지막 USB 파일을 열었을 때 서연 씨가 중얼거렸어요. 여기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 안엔 송대성이 정부 기관 인사와 주고받은 비밀 협약 메일이 있었고, 거기엔 분명히 대신 기술 개발자 박진태는 배제할 것 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그 문장을 본 순간 모든 감정이 딱 한 단어로 정리됐습니다.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은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난 후 서연 씨와 저는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터뜨릴 것인가? 그 인간의 껍질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벗겨낼 것인가? 우리는 감정을 버리고 가장 냉정하게, 가장 정밀하게 그의 허점을 조준하기로 했죠. 방법은 두 갈래였어요. 첫째, 장부 일부를 세무서 내부 제보 채널을 통해 익명 제출. 둘째, 메인 USB는 한때 대선과 가까웠던 국회의원 측근에게
직접 흘려보내는 것. 그 의원은 청렴 이미지를 앞세우는 인물이었고, 송대성과의 사적 커넥션이 정치적으로 위험해질 가능성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린 그 점을 파고들었죠. 서연 씨가 이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어 장문의 내부 제보 형식 문서를 보냈고, 저는 추가 자료를 인쇄해 직접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후원자 자료 전달이라는 이름으로 접수했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야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랬어요. 그러다 마침내 뉴스가 터졌습니다. 청운기계, 비자금 조성 의혹, 정치권 커넥션까지 번져 화면에 송대성의 얼굴이 떴고, 그의 측근은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사실 무근입니다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 말조차 진동이 없는 메아리처럼 들리더군요. 회사의 주가는 그날 하루 만에 23%가 빠졌고, 그의 개인 명의로 된 골프장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걸 TV로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카타르시스. 아니요. 그보단 아주 깊은 허무였습니다. 저 인간의 제국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한가? 왜 이토록 가슴이 시리지? 그때 서연 씨가 말했어요. 그 사람은 무너졌지만 우리 삶이 바로 서려면 이제부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가 진짜였죠. 며칠 뒤 그의 비자금 장부가 언론에 정식으로 유출됐고, 회사 내부에서도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송대성은 결국 기자회견을 열었고, 모든 건 제 불찰이라는 말을 비죽비죽 늘어뜨렸지만 그 얼굴엔 사죄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아직도 그는 끝났다는 걸 믿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게 그였어요. 항상 다음 수를 계산하던 사람, 항상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 믿던 사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린 그의 뿌리를 잘라낸 거였고, 그는 다시는 자랄 수 없을 만큼 깊게 썩고 있었죠. 그날 밤, 서연 씨와 저는 조용히 소주 한 병을 나눴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제가 물었죠. 그녀는 말없이 잔을 채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분노는 지나갔고, 복수는 마무리됐고, 남은 건 우리 단 하나의 진실만이 조용히 가슴속에 내려앉았어요. 모든 것이 한바탕 휘몰아치고 난 후, 우린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미용실에서 조용히 머리를 자르고, 전 창가에 앉아 책장을 넘기거나 TV를 켜두고도 보지 않는 시간을 흘려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가 데려간 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공장이었어요. 한때 청운기계가 가장 큰 성장을 하던 시절, 하청업체들을 모아 위탁 생산을 하던 공간이었죠.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검게 그을린 천장이 그 시절의 흔적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그곳에 조용히 발을 들였어요.
여기서 제 오빠가 이랬어요. 서연 씨가 말했죠. 기계에 손이 끼었는데 당시 대성은 보상 대신 합의서를 쓰게 했어요. 산재 기록도 남기지 않고 그녀의 오빠는 그 후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 3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걸 30년 가까이 말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당신한테 복수를 도운 건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전 내 가족에게도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지금껏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녀가 그 폐공장 한가운데서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곁에 천천히 다가가 가만히 등을 감쌌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위로도. 그날의 아픔을 지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린 그 폐허 속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고 그 정적 안에서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정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어떤 슬픔을 딛고 일어설 때 혼자보단 함께가 낫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녀가 눈물을 닦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전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승리는 세상을 바꾼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 삶을 되돌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되어주고 있었죠. 그 폐공장을 나오며 우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린 복수를 끝내고 삶을 시작하려는 중이라는 걸. 복수의 끝을 본 우리는 그제야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서연 씨는 더 이상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전 다시 정장을 입을 이유가 없었죠. 하루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용실 정리할까 해요.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어디서 다시 시작하죠? 서연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어요. 어디든 같이 있으면 돼요. 그렇게 우린 미용실 간판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흐린 오후였어요. 철거업자가 간판을 떼어내는 동안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 그 풍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공간, 속삭임과 울음과 웃음이 뒤섞였던 그 오랜 시간의 흔적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우린 마지막으로 서랍을 정리하며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서연 씨의 오빠, 그리고 어릴 적의 그녀가 함께 찍힌 사진. 그녀는 그걸 조용히 꺼내어 지갑 안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오빠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괜찮아졌다고. 간판이 완전히 철거되었을 때 우리는 두 손을 맞잡고 작은 고개를 넘었습니다. 도시의 빛에서 멀어지는 그 길 위에서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툴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걸음으로 새로운 시간을 향해 걸어갔죠. 서연 씨와 저는 도시를 떠나 작은 해안 마을로 향했어요. 오래된 역, 하루에 두세 번만 기차가 서는 곳. 그곳에서 작은 방 하나를 얻고 살림을 정리했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우린 충분했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일을 돕고, 밤이면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한 달쯤 지났을까, 역 앞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던 한 노인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두 분 어디서 오셨어요? 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죠. 서울에서요. 이젠 좀 조용한 데서 살려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정착이면 좋겠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우리의 이 평온이 도망이 아니기를,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기를. 역의 마지막 기차가 도착하고 몇 명의 승객이 내렸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우리를 힐끔 바라보며 지나쳤는데 그 눈빛 어딘가가 익숙했어요. 서연 씨도 느꼈는지 살짝 긴장한 눈으로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그 인물은 조용히 골목으로 사라졌고 우린 그저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괜찮아요. 여긴 우리가 선택한 곳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전 다시 고개를 끄덕였죠. 과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고 이제는 맞설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 씨와 저는 어느 날 작은 해변 마을로 나들이를 갔어요. 그날은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귓가를 조용히 적셨죠. 바닷가 벤치에 앉아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행복해요? 서연 씨가 말했어요. 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산 날 중에 오늘이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녀는 천천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죠. 그럼 됐어요. 이제 우린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되는 듯 했어요. 그날 바다는 유난히 맑고 투명했어요. 어린 시절 바다 앞에서 모래성을 쌓던 기억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린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은 채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바다는 묵묵히 흐르고 있었고 그 속에 우리의 상처도 후회도 분노도 조용히 스며드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한 번 그 바다를 찾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작은 의식이 되었죠. 이제부터는 있는 연습을 하는 시간. 몇 달 후, 서연 씨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녀에게 유산 통보가 온 것이었죠. 과거 그녀의 오빠가 남기고 간 보험금 일부가 청산 절차 끝에 그녀에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가야 할까요? 서연 씨가 조심스레 물었죠. 전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이젠 우리가 떠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도 됐으니까요. 그렇게 우린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낯설고 바쁘고 모든 것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거리. 그 거리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예전의 나였다면 조급하게 걸음을 재촉했겠지만 지금의 나는 서연 씨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을 수 있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고 나오는 길, 우리는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 도시도
이제 우리를 몰라보네요. 전 그 말에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도시를 새로 알아가면 되죠.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있었어요. 이제는 기억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서울에 올라온 김에 전 한 곳을 꼭 들르고 싶었습니다. 바로 청운기계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곳은 이미 공장도 철거되고 재개발 지역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전의 출입구는 커다란 펜스와 공사장 비닐막으로 가려져 있었고 예전의 나무 간판은 흙더미 밑에 파묻혀 흔적조차 없었죠. 전 잠시 그 앞에 섰어 오래전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제품을 완성하고 직원들과 치킨을 시켜 먹던 날, 송대성이 손뼉을 치며 우린 해냈다고 외치던 장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먼지 같은 기억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서연 씨가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후회 없어요? 그녀가 물었죠. 전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했죠. 그치만 그 후회로 나를 다시 지은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린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공사 차량이 지나가는 먼지를 맞으며 그 안에 묻힌 우리의 지난 시간을 조용히 배웅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그녀가 편지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읽어봐요. 오늘 아침에 썼어요. 흰 편지 지은 조용한 글씨로 그녀의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진태 씨, 나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복수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의 눈빛이 변할 때 내 손을 잡아주던 순간들, 어쩌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을지 몰라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부턴 우리의 계절만 채워나가요. 전 그 편지를 수첩 사이에 조심히 끼워 넣었습니다. 가을 햇빛이 창밖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평소처럼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따뜻한 정경처럼 느껴졌어요. 이젠 정말로 괜찮을 것 같았죠. 겨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바다를 찾았어요. 눈이 조금씩 내리던 날, 해변은 텅 비어 있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연 씨가 말했죠. 이 겨울이 지나면 우리 여행 갈래요?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어디든 가요. 이젠 서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색 반지 2개가 들어 있었죠. 결혼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만의 약속. 전 아무 말 없이 그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녀도 제 손을 잡아 천천히 반지를 끼웠죠. 그날 바다엔 작은 눈송이들이 날렸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작은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그건 어느 웅장한 사랑보다
깊고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봄이 오기 전, 우린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마을 장터 앞, 간판 없는 밥집. 서연 씨가 반찬을 만들고, 전 커피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지나쳤지만, 이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거기 조용하지만 참 따뜻한 집 있대요. 우린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복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하루를 살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진짜 멋져요. 그 말 한마디에 전 울컥했어요. 오래도록 외면받았던 가장이 이제야 사람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우린 그렇게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작은 밥 한 끼로, 사람들과의 대화로. 송대성이라는 이름은 잊혔고 그의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기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창을 스치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부엌에서 들릴 때 전 매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살아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